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옥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독서의 매력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말 같아서 공감이 갑니다. 우리 책지도 바로 이런 좋은 사람과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는 시 한 편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편지, 고운.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어떻습니까? 가을엔 편지를 하겠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인데요.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너무도 이렇게 친숙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편지 한 장쯤 이렇게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초대 손님을 모셔볼 텐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춘순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환영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직책이 수석 전문위원님 하니까 명칭이 너무 길어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은 수석 혹은 또 수석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석님으로 제가 한번 불러보면서 수석님으로 호칭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회가 사시사철 바쁜 곳이잖아요. 네. 근황이 어떠신지요? 네, 아시는 것처럼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이제 한 100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정기국회 기간에는 주로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도 수행해야 되고, 수많은 법률안을 처리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예결위에 제가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 실무 책임자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실무 준비로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수석님의 명함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명함이 아주 단촐해요. 단촐합니다. 사진이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김춘순 이렇게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받고 참으로 이렇게 이색적이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명함을 만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우선 명함이라는 것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자기를 쉽게 빨리 알리고 남들한테 명함을 드렸을 때 자기를 쉽게 기억해 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에는 제 이름 위주로만 넣었고 전화번호나 이런 것은 뒤편에 기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진을 넣는 이유는 저를 이제 잘 기억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그 사진을 넣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어떤 분한테 제가 사진 없는 명함을 드렸더니 그 명함을 그 며칠 후에 그분으로부터 제가 다시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분이 뭐라고 메모를 해 주셨는데 뭐라고 써놨는가 이렇게 봤더니 갈비씨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는 제 사진을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사진을 넣고 그 뒤에는 그게 조금 진화가 되니까 캐리커처 같은 것도 그려서 이렇게 넣게 되고 이렇게 명함을 여러 가지 명함을 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명함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명함 받아놓고 상대가 기억이 안 나면 특징은 이렇게 써놓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갈비씨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점들을 물어볼 텐데요. 가능하면 조금 쉽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산하면 특히 문화가는 저로서는 그래요. 예산하면 머리부터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네.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은 그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두 가지 기능을 위해서 예결위가 존재를 하는데, 우선 예산안의 경우는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상반기에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 제출 기한이 올해 같으면 9월 23일 날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거 제출이 되면 예결위에서는 그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그거 심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잘 썼는지 하는 것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피드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결산 심사고요. 그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예결위가 만들어져 있고, 국회의원 50명이 그 예결위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네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문위원과 수석 전문위원들이 있는데요. 네. 전문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수석 전문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예결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법에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을 위원회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능은, 역할은 그러니까 예산안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보고서를 만듭니다. 제가 이제 수석 전문위원이 한 사람인데 그 직원들을 총괄 지휘하고 그 감독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만들어낸 그 예산안 검토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안의 심사, 또 결산 심사 때 저희가 전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뭐 1, 2억도 아니고 수백조 원이 이렇게 되는 예산이라서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돈을 다루는 곳이라서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애로가 있는지요? 애로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애로사항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그 업무량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 그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일이 이렇게 똑같이 뿌려져 있지 않고 주로 정기국회에 일이 다 몰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봄철에 저희가 노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이 많이 있지만 특히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52개 기관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355조가 넘는 돈이 있고, 거기 사업들이 8,800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에 담고 회의 예산 심사를 시작하면은 그 하나하나 그걸 다 설명해 나가야 되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그 심사를 계속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갈등입니다. 그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 사업마다 다 다른 주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갈등의 중간에 수석 전문위원이 주로 많이 있다는 그 부담. 때로는 제가 거기서 조언을 하고 또 그걸 어떤 때는 해소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오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많은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과는 또 반대로 국가의 이렇게 살림살이를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뭐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결산까지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 예결위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자긍심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긍심이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명감이랄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부가 예산을 물론 잘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합니다만은, 저희 직원들은 그 예산안이 진짜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전략해가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 사업들을 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제대로 잘 적시를 해서 보고서에 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재정 운영이 좀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국가 예산이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정부 부처별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다를 것 같거든요. 가장 많이 그 사용하는 부처는 어디고 또 가장 액수가 적은 부처는 어딘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규모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예산이 355조 8천억인데 올해 예산이 제일 많이 쓰는 부처가 이제 교육부입니다. 한 5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행정부가 52조 원, 보건복지부가 47조 원, 뭐 이런 순서대로 높습니다. 근데 가장 적은 부처는 최근에 생긴 새만금 개발청 한 185억 정도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처, 민주평통 이런 기관들이 한 200억 좀 넘는 그런 규모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가장 많이 예. 예산을 쓰고 있네요. 예, 근데 교육부 같은 경우,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 예산이 특별히 많다고 그 부처가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대부분의 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내려주는 그런 돈들입니다. 예, 그러겠네요. 그래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있는 교육청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교육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요. 직업병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같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 편집증 같은 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마침표 하나만 없으면 괜히 불안해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다루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 곳에서는 어떤 직업병 같은 게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비슷합니다. 사실 저희도 숫자를 다루고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예산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예결위 근무하기 전에는 그래도 직원들과 상당히 재밌게 지내고 인기도 나름대로 높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결위 와서 일을 하면서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한테 인기도는 떨어진 편입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어려운 상사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슴이 좀 많이 아픈 편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저도 굉장히 허술하고 마음도 굉장히 약한 사람인데 이것도 나름의 직업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정말 자리가 자리인지라 꼼꼼하고 깐깐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십조의 그 돈이 어디에 이렇게 쓰일 것인지를 검토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 돈이 좀 우습게 보일 것도 같고요. 이를테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수십만 원 더 쓰고 수백만 원 더 쓰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 너무도 이렇게 그 우습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큰 돈을 다루시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만큼은 남들과 확실하게 다른 그런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우선은 제가 직접 돈을 만지지는 않고 큰 돈을 제가 다루긴 하는데 주로 서류로 다루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10만 원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서류로 보는 뭐 10억, 100억은 저한테 큰 느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사업이 어느 사업은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고 10억짜리 사업이 있고 어떤 건 뭐 1조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10억이든 10조든 똑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 개의 사업을 똑같은 무게를 놓고 검토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이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국가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해의 살림살이가 예산이 이렇게 짜여지는 것인지요? 그래서 예산을 결정하는 그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정부고 하나는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상반기에 각 기관들의 예산을 모아서 기획재정부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기능. 그래서 편성된 예산안을 국회에 이제 가을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정기국회 동안에 국회에서 그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졌는지를 꼼꼼히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확정을 하는 건 국회의 기능이고요. 그건 어느 나라나 다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이죠. 예산이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네. 예결위에서는 심의의 역할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네. 결산도 나중에 중요하지만 네. 그런데 이 심의 과정이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통상 두 단계를 거칩니다. 예. 이제 예산안이 제출된 것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 16개 상임위원회에 나누어서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국토교통위원회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안전행정위원회다 그러면 안전행정부 예산을 거기 심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심사 보고서에 담아서 예결위에 제출합니다. 그럼 예결위는 그 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16개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모두 모아서 종합심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결위의 심사가 예산의 본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통상 예결위가 상원으로서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 내용을 존중하게 돼 있는데 그 감액을 해온 부분은 충실히 존중합니다.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그 증액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예산이 355조를 정부가 제출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심사가 많아져가지고 한 10조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그 세입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재정 적자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임위 의견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사정을 통해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간에 이제 갈등 같은 것도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가끔 뉴스에 나오는 뭐 쪽지 예산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 증액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예결위에서는 그 개수조정 소위를 통해서 꼼꼼하게 타당성과 그 시급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그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또 국가 예산인지라 예, 결산도 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산의 마무리를 짓는지요? 네, 그래서 결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연도에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썼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심사도 결국은 예산 심사와 절차는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먼저 예비 심사를 해서 그 보고서를 국회에 내면, 예결위에 내면, 예결위에서 그걸 모두 모아서 결산 심사를 최종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결산 심사의 주요한 기능이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그 단순히 돈을 잘 썼느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부가 혹시 집행을 하면서 조금 잘못된 관행이 있거나 하는 부분을 시정하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시키는 피드백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심사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 과정의 한 단계인 것입니다. 예. 예산을 그 편성하고 또 이렇게 그 편성하면서 심의하고 그리고 결산까지 하는 그 중요한 기능을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여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양측의 의견을 이렇게 조율하는 조정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문위원이나 특히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조정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의견이 상충됐을 때 어떻게 조정을 하면 조정이 잘 될 것 같은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어려우신 질문인데 조정이라는 말씀 너무 거창하고 뭐 조언이랄까, 뭐 조율이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율, 그러니까 저희가 의사 일정을 기획하고 여야가 만나서 상의하고 할 때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때 저희가 절차나 법에 따른 사례를 가지고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회의장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갈등이 생겼을 때 예. 그때 바로바로 필요한 조언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언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서는 중요한 것이 제 성심, 진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저한테 그 조언을 요청한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맞춰서 그분이 여든 야든 그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진정성, 진심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어디에서든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네. 그냥 가벼운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확보해야 되고 또 뭐 지방자치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부탁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떤 원칙과 그다음에 그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는지요? 이게 예산의 부탁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예결위원들한테 많이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예산 실무를 보다 보면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도 그런 뭐 부탁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은 그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보고 그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가끔 그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예산 과정은 정치 과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예산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설득력이 뛰어나고 네트워크가 강한 분들이 예산을 좀 더 따기 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당성이나 효과성 기준이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항상 상위 개념으로 놓고 예산을 심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단순한 호기심이죠. 예산을 이렇게 많은 부처에서 부탁하는 방법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설득형도 있을 수 있고 예, 예. 또는 뭐 이렇게 읍소형도 있을 수 있죠.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읍소하는 네, 형도 있을 수 있고 예. 또는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수석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이런 방법은 참 절묘한 방법이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예,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사나 그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방법이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그 검토를 하다 보면 직접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찾아와서 한 번을 설명했는데 그게 잘 안 들어졌을 때, 설명이 잘 납득이 안 갔을 때 또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진실성과 그 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게 제일 가슴에 와닿고 여러 번 듣다 보면 그 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더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하는 사람들 간에 그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발값은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서 여러 번 찾아오면 신발이 닳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큼의 기본적인 경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뜻에서 나온 그냥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입니다. 역시 네. 세상 예. 어느 곳에서나 진정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신발이 닳도록 설명하고 네.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진심을 보여줄 때 네. 상대는 움직인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예.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그 부처별로 이렇게 분야별 부처별로 예.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토부 같은 데는 건설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일 것 같고 예. 또 문화부 하면 또 점잖하잖아요. 예술하는 사람들이라서 예, 예. 그런 부처라서 점잖은 부처에서 예. 좀 그 로비하는 방법도 아주 점잖을 것 같거든요. 그런 좀 차이는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 그 공무원들의 행태가 달라지고 가는 건 분명히 있는데 국토부 직원이라고 불도저처럼 막 푸시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런 분들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런 설득이나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보다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업무에 따라서 그 예산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 사업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예산 형태가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지출을 정해놓은 법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사업 같은 의무 지출입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해서 깎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확보의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예산 확보가 쉽고 또 법에 근거가 없지만은 재량 지출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적으면 감액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 노력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돈을 다루다 보니까 예. 저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특히 그 이를테면 어떻게 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걸 내가 들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잘 아는 상사나 뭐 아주 가까운 분들의 그런 부탁이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또 때로는 그런 사업을 깎아야 할 때 굉장히 아프고요. 또 그분들과의 인간관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가끔씩 우울하고 공허함 속에서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열흘씩 때로는 한 2주씩 가는데 그때는 아주 친한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서 그 옛날에 우리 즐거웠던 일, 또 화려했던 과거를 얘기하면서 좀 기분을 전환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예. 예산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힘겹기도 하겠지만 보람도 굉장히 이렇게 클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예산 심의에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가장 이렇게 즐거웠던 에피소드 하나하고요. 또 가장 괴로웠던 또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내주신다면요. 네. 또 꼭 집어서 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하여튼 보람이 느껴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정책 대상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우리 군 장병들의 급식비를 좀 올린다든지, 뭐 소록도 병원에 지원비를 좀 올려준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상당히 그 가슴이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져가지고 그 사업 때문에 국가 예산 전체가 홀드되는.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오랜 세월 이렇게 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예인데요.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세부 사업 하나고 다른 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까지 이렇게 잡혀 있고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수석님의 그런 개인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셨는데요. 그 행정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이를테면 뭐 내가 고위공무원이 되고 싶다든가 뭐 그런. 네. 그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공익을 추구하고 또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종합학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움으로써 이렇게 학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망라되는 그런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아무래도 공무원 되는 데는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또 독특한 것은 석사 과정은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노사 관계학을 이렇게 공부하셨고 박사 논문은 또 재정학과 관련된 그런 논문이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공부하고자 했던 그런 특별한 그 이유 같은 게 있었는지요? 네, 역시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다양한 사회과학을 이렇게 접함으로써 그 정책을 그 담당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인프라가 되고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있어서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문들이 다 이렇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그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그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뭐 우리 그 유학생이 10만 명이나 된다고 예. 하니까요. 엄청나게 많지만 수석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유학생이 많은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네.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에피소드. 네. 제가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94년에서 97년까지 3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코넬 대학이 이제 아이빌리그 스쿨이기 때문에 유학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 있을 때 100명 정도 학생이 있었고, 그 학교를 생각하면 참 그 아름다웠습니다. 학교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어서 영화 그 러브 스토리 그 예. 배경이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오, 예, 예. 생각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눈이 많고, 그렇죠, 실에 그렇죠. 있고, 절벽도 있고, 예. 호수도 있고, 예. 이렇게 참 멋있었는데, 학업에 대한 중압감은 굉장히 컸습니다. 학업에 대한 강도가 워낙 강해서, 그 학부생들 같은 경우는 매년 뭐 몇 명씩은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부담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꽤 컸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그렇게 썩 즐거운 기억만 있다기보다는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안 좋은 추억이 더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한참 학기말 시험으로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후배 한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한참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가고 싶으니 한번 형 데려다 줘. 그래서 이제 그걸 갔습니다. 공부를 접어두고 갔는데 그러니까 왕복 한 10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급히 가다 보니까 그 스피드 티켓을 2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면허 정지가 오고 그게 되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처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제가 억지로 운전을 가르쳐가지고 처가 운전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는 아주 괴로웠지만 그때 운전을 배운 덕분에 지금 운전을 아주 수준급으로 잘하고 제가 준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운전 교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저에겐 하나의 추억이라면 추억일 수 있습니다. 전화해 보기네요. 예. 프로필을 보면 예. 제8회 입법고시를 통해서 이제 예. 국회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요. 입법고시 하면은 좀 그 낯설거든요. 네. 이를테면 행정고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뭐 행정고시, 그 다음에 또 사법고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고, 근데 입법고시 하면 약간 생소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입법고시는 어떤 시험이고 또 입법고시 합격하면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이름은 입법고시지만은 시험 과목은 행정고시랑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법제직은 또 사법시험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시, 사시 준비하던 사람이 같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30회 시험까지 왔는데, 시작은 76년도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뭐 5명 이내 이렇게 뽑다 보니까 예. 대중적인 인지도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나면서 보면 그 국회 전문성이 높아지고 뭐 업무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충원 인력이 늘어나고 하면서 최근에는 그 경쟁률이나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험보다는 다른 고시보다는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험에 보면 거의 100% 떨어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입법고시 합격생의 경우는 그 상임위원회 이런 데 배속이 되고 그러면 이제 법률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취업난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입법고시 합격에서 평생 동안 그런 그 국회 공무원이죠. 일종의 네, 그런 공무원으로 평생 동안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쟁률이 아주 셀 것 같은 생각을 확실하게 듭니다. 입법고시 합격 후에 26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거든요. 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그 국회에서 일을 해오셨는데요. 그때하고 80년대 후반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졌고 또 어떤 풍경은 여전히 그대로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88년에 이제 사무관이 돼서 국회에 첫 출근했을 때 느꼈던 그 이미지는 굉장히 좀 황량했습니다. 국회의 본관 의사당 건물이 있고 그 옆에 국회 도서관 건물이 막 지어진
그 두 개의 건물만 있었던 예. 그리고 주차장에는 차가 하나도 없는 예. 텅 빈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그 뒤에 건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의원회관이 들어서고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이런 기관들이 들어서면서 직원도 많이 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주차장이 꽉 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주차를 못 합니다, 안에다가. 예. 그러니까 밖에 한강 둔치에 주차를 하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복잡해졌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업무적인 그런 면에서 봐도 과거에는 좀 비회기 중이나 이럴 때 시간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 365일 직원들은 쉬지 못하고 일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뭐 다른 보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많이 국회가 너무 많이 변하고 좀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변하지 않은 부분이 어떠냐고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딱 집어서 지금 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국회에 대한 변함없는 제 사랑이랄까요. 이런 것은 이제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은 많이 다 변했다. 예. 제가 그 국회를 비교적 예. 뭐 세미나 같은 것도 국회에 워낙 많이 열리고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러십니까? 예. 그런데 국회 가면 예.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주차장이 예. 정말 너무- 차 세우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좋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렇습니다. 것이어서 예, 그리고 또 뭐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적으로 볼 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국회 가면 참 그 공부하는 모임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요. 예. 입법고시에 합격하는 이 그 분들이 예. 지금 몇 명이나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년 최근엔 한 15명 내외를 뽑고 지금 이미 이제 1회, 2회 출신 선배들은 되게 퇴직을 하셨고 지금 국회에 남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국회 인력이 보시면 국회 사무처가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 도서관 이런 데 이제 나뉘어서 근무를 하는데 한 직원들이 한 1,9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이제 고시 출신이고 또 다른 뭐 박사, 변호사, CPA 이런 루트를 통해서 충원되는 그런 인력이 있고 또 8급, 9급 공채 이렇게 들어오는 또 공무원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수석님에 대한 평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그 언론을 스크린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가가 뭐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전문성이 탄탄하다. 그리고 대단히 정확하고 깐깐하다. 뭐 이런 평가가 뭐 주를 이루던데 본인은 정작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칭찬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인간미가 좀 부족하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외 부서에 근무할 때는 그래서 직원들과 잘 지내면서 이미지도 상당히 좋게 유지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좀 깐깐하고 좀 까다롭다라는 그런 평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알고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좀 마음이 약한 부분이 꽤 많다. 그런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워낙 그렇죠. 워낙 이미지가 얼굴에서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사람 좋게 보이는데 저는 그 오히려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성 또 깐깐함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건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점은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수석님께서는 또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 정책대학원의 개공 교수를 하셨고 또 한국 정책 분석 평가학회 부회장, 한국 공공관리학회 이렇게 부회장 등으로 일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업무와 어느 정도의 그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외부에서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업무에는 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이게 다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토론회도 참여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교수님 또는 박사들과 그 의견 교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공무원의 사고보다는 좀 다른 사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유연성, 뭐 다른 융합 이런 적인 그런 의견을 많이
좀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수석님이 쓴 예. 책에 예.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쓰신 책이 예. 굉장히 두꺼운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라는 이런 책이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 예산 제도론이라는 그런 책인데 예. 제목만 봐도 저는 머리가 좀 아파요, 사실. 예. 머리가 아픈데요. 먼저 이렇게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재정, 우리나라 재정의 다양한 재정 제도들을 하나씩 이렇게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2년 전에 제가 초판을 냈었고, 그때 이제 공무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 있는 다른 이론 서적과 다른 것은 이론을 소개하면서도 실제와 접목을 시켜서 그걸 현실감 있게 그걸 설명해주고 함으로써 상당히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인기가 좋았던 것을 바탕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올 1월부터 제가 메꿨습니다. 예. 새로 업데이트를 하고 예. 해외 사례도 더 많이 소개를 하고 하면서 지금은 초판보다는 굉장히 그 내용이 많이 보강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정말 보통 대학 교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론 중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를 그동안 경험했던 실제를 다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니까 네. 책이 너무 더 좋을 것 같고 대학에서 교과서로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 저도 이렇게 그런 너무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도 아주 이렇게 교과서로 쓰기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저서가 이제 비교 예산 제도론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또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이제 국가재정을 출간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제도를 연구를 하고 보니까 외국의 제도와는 또 어떻게 우리나라 제도 차이가 있을까 하는 학문적인 제가 그 욕심이 생겨서 예. 60개 국가 예산 제도들을 제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60개 국가의 그 예산 제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분석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름의 분석 틀을 만들어서 60개 국가를 이렇게 서열화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럴까 시사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그 비교 분석을 해서 그 책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 예. 너무도 좋을 것 같네요. 예. 60개국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가장 선진적인 그런 그 예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고 예. 또 가장 후진적인 그런 나라들은 또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하네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예. 그 앞에 상위 점수를 맞은 나라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쪽 나라들이 그 상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영국을 비롯한 그 웨스트민스터 국가라고 하는데요. 영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영연방 국가들은 좀 점수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기준은 그 의회의 예산 제도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회 예산 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균형이 있는 제도가 그 제도의 어떤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가 좀 이렇게 정부 쪽으로 권한이 좀 치우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그 제도들을 좀 공부하고 벤치마킹 한다면 우리나라 재정제도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뭐 공무원이라든가 또 네. 보통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에 치여서 네. 감히 이런 뭐 책을 쓸 생각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수석님께서는 네. 국회에서 엄청나게 바쁜 그런 수석을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네. 두 권의 책을 이렇게 또 틈틈이 쓰셨잖아요. 네. 이렇게 썼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업무를 하면서 생긴 습관이 예.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너무 많아서 제 머리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때그때 잘 모르는 것들을 기록하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걸 기록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3, 4년 지나니까 꽤 많은 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책을 발간하면 그 남들과 의견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의견 공유를 통해서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해서 책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네. 수석 전문위원을 하고 계셔서 네.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요. 수성님의 좌우명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꼭 좌우명이라고까지는 뭐 아니더라도 일을 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찰하는 삶, 뭐 이런 마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래서 그 앞의 일이나 또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획하는.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꼭 한번 뒤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앞으로 일이 좀 더 성과가 좀 나아고 그래서 그 성과가 나아짐으로 해서 국민 생활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그 좋은 말씀이시네요. 성찰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성찰을 할 때만이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앞에 그 미래도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뭐 잘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직접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그 우리 수석님께서 쓰신 그런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 그런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님께서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낭독해 드릴 대목은요. 제가 머릿말을 이렇게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에게 열 것인가? 라는 질문은 재정학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재정 주체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책 입안가와 학자는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도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재정 현상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대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이니까 이 개정판의 전체적 특색으로는 재정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제도와 권한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이에 부수되는 현상들을 다양한 통계치와 해외 사례를 대폭 보강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저자가 발간한 비교예산 제도론의 연구 내용을 이 개정판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예산 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재정 제도와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감사합니다. 국가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산의 그런 그 제도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관심 많은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이렇게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로서는 정말 생소한 분야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 교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딱딱한 재정 얘기를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았나 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근데 하여튼 앞으로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이 내신 세금이 정말 알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너무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가며 이제 이 나무들도 곧 계절의 익힘을 받아서 노랗게 물들어 가겠지 뭐 그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단풍처럼 물들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로 물들고 싶으십니까? 그게 기쁨의 색깔이건 슬픔의 색깔이건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지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